안녕하세요, 명찬 최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 2번에 걸쳐서 장을 망가뜨리는 10가지 요인 중에서 9가지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장이 안 좋으시다면 혹시 음식 알러지가 심한 것은 아닌지,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지,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즐겨 먹는지,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있는 슈퍼마켓 간식을 좋아하시는지,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많이 드시지는 않는지,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간식을 먹고 있는지, 음주를 자주 하시는지, 너무 빨리 먹거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자주 먹고 있는지, 매일 똑같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을 망가뜨리는 요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젠간 말할 날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제대로 길게 설명할 때가 오길 기다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단독 주인공으로 영상을 뽑게 됐습니다. 장을 망가뜨리는 요인 10번째는 바로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으로서 위염,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을 치료할 때 먹는 약이죠. 위산 억제제 중에 일부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속 쓰리고 신물이 올라온다고 말하면 그냥 의사의 감독 없이 임의로 구입하여 장기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속이 쓰려서 위산 억제제를 먹었을 뿐인데 왜 장이 망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루수 증후군, 비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시병 등의 염증성 장질환, 시보, 시포 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위벽 세포의 프로톤 펌프라는 곳에서 위산이 분비됩니다. PPI를 먹으면 프로톤 펌프에 PPI 성분이 들러붙게 되는데요. 한번 들러붙으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PPI가 들러붙은 프로톤 펌프는 영구적으로 망가지게 되고 위산을 분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PI를 먹으면 위벽 세포에서 다른 프로톤 펌프가 만들어지는 24시간 내지 48시간 정도는 위산 분비가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에 의해서 위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벽이 왜 손상되고 위염, 위궤양이 왜 생겼냐 할 때 그냥 위장이 헐었을 수도 있지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위염, 위궤양,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인데요. 세균을 죽이려면 항생제를 복용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pH 1 내지 2의 강산성 환경에서는 항생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강산성 환경에서는 위점막 깊숙이 숨어 있다가 pH가 상승하면 위점막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와 함께 PPI를 복용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서 위내의 pH를 4 내지 6 정도로 상승시키면 항생제의 활성도도 올라가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항생제와 접촉할 확률도 올라가고 위산이 억제되니 위점막의 손상도 좀 억제되고 염증이 완화되어 위궤양 부위의 손상을 빨리 회복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속쓰림, 복통, 소화불량 증상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PPI는 좋은 약인데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한 도미노 효과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PPI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라고 생각되지만 위장 내의 산 염기 균형을 망가뜨리는 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산은 인체에서 분비되는 가장 강력한 산성 물질인 동시에 살균제이고 단백질 소화액입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면 소화가 안 되고 특히나 단백질 분해가 어려워집니다. 체내의 모든 산이 차단되어 위장의 환경이 알칼리성으로 확 치우치게 되죠. 외부에서 음식에 섞여 들어오는 세균을 죽여야 하는데 위에서 살균 작용이 잘 되지 않으면 소장에서 세균이 증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소장의 pH가 상승하면 원래 대장에서만 서식하던 엔테로박터, 콜로스트리디움, 페컬리박테리움 등이 억제되지 않아서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대장에서 살면 정상균이지만 소장에 살면 유해균이 돼서 수소나 메탄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되며 이는 복부 팽만, 설사, 복통의 원인이 됩니다. 즉 시보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장루수 증후군은 소장 내 장벽의 투과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데 PPI는 위산을 억제해서 장 내의 pH를 상승시킵니다. 이것은 장세포 사이의 밀착 연접, 타이트 정션 단백질을 망가뜨립니다. 이는 장내 투과성을 높여 독소, 박테리아,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가 혈류로 들어가기 쉽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위산이 감소하면 병원균이 장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균주가 장의 점막을 또 손상시킵니다. 장루수 증후군이 시작되는 거죠. 장내 환경이 알칼리화되는 것은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등의 유익균보다 엔테로박터, 콜로스트리디움 등의 유해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악화시켜서 복부 통증, 설사 또는 변비,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고요. 특히 설사형 IBS-D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PI에 의해 장내 유해균의 비율이 증가하면 에시리키아 콜라이 등 특정 병원성 미생물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크론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 투과성이 높아지면 세균 독소가 혈류로 유입되면서 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시키고 장의 벽을 전투 현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장점막이 지속적으로 손상돼서 크론병 및 배양성 대장염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장내 유해균의 증식, LPS의 흡수 증가, 염증 반응 촉진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위산이 억제되면 칸디다와 같은 진균이 생존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PPI로 인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유발되면 세균과 곰팡이와의 경쟁 관계에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C4 발생 가능성을 높여서 칸디다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C4의 증상은 C5와 유사한데요. 약은 전혀 다르고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동시에 쓰는 것이 몸에 부담이 많다 보니 난치성 질환의 캐릭터를 띠게 됩니다. 자, 그냥 속이 쓸려서 PPI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위산 분비 하나를 억제한 것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됐죠. 장누수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C5, C4,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등 여러 장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위산이 장내 병원균의 성장을 막는 1차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PPI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장에 영향이 미치면 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위산이 없으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없고 또한 특정 나쁜 박테리아와 효모가 장에 과도하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C5와 C4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과 고관절의 골절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PPI가 장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PPI의 위해성은 그 정도로 그치진 않습니다. PPI를 복용하면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발생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잘 소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B12가 단백질과 분리되지 않아서 비타민 B12 흡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나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타민 B12가 뇌에 많이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PPI의 장기 사용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에 비타민 B12 공급이 잘 안 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이 뜬금없이 속쓰림 위궤양으로 인한 제산제 때문이라는 결과도 나오는 겁니다. PPI를 복용할 경우 중요한 부작용이 또 심혈관계 문제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의 소화 흡수가 어렵거든요. 마그네슘은 근육운동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그것은 특히 심장 박동에 문제를 일으켜서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만성신장병 위험이 증가하며 면역 반응에 의해 급성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열, 발진, 신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위산이 감소하면 위의 미생물들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으며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PPI가 인체의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PPI보다 좀 더 부작용이 덜하고 효과가 완만한 H2 차단제로 전환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1차적인 보완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PPI를 왜 복용하게 되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위염도 위궤양도 없으니까 별 문제 없어요. PPI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난번 영상에서 NSAID 이야기를 했었죠. 두통, 근육통, 생리통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드시던 분들 그 약물의 부작용이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위산 과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다면 아마 소염 진통제 부작용인 위산 과다를 억제할 약물로 거의 대부분 PPI를 동시 처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NSAID를 처방 없이 그냥 드셨거나 빈속에 불규칙적으로 드셨다면 여러분은 약물로 인해서 유발된 후천적인 위산 과다 증상을 이미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산 과다 경향성이 어디서 유발되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상하게 요즘 속이 불편하네, 쓰리네 하면서 그냥 약국에서 PPI 처방을 받아 드셨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약물 복용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그것이 원인불명의 장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NSAID를 먹을 때는 반드시 PPI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SAID를 먹으면서 PPI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위장이 나빠지게 되잖아요. 위장이 나빠졌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병원에 가서 PPI를 처방받게 됩니다. 그 PPI를 먹다 보면 또 몸이 나빠지잖아요. 그럼 그 PPI를 먹을 때 또다시 우리는 NSAID를 처방받고 NSAID를 처방받으면 PPI를 처방받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악순환이죠. 근데 지금 처방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래요. NSAID랑 PPI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PPI를 먹게 되고 뭐 때문에 NSAID를 먹게 되었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기능의학에서는 위산 과다라는 용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속쓰림이 오고 위산이 역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위산 분비가 이루어진다면 보통 한두 시간 내에는 위장에서의 소화 작용이 끝이 나고 그 음식들이 전부 다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위산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양의 위산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위장 속에는 훨씬 더 많은 묽은 위산 성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위산이 역류되기 쉽도록 만들죠. 결국 위산이 역류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위산이 너무 묽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소화를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위산 역류의 원인을 위산 저하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산 성분인 비테인 HCl이나 펩신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화를 빨리 되게 해서 음식을 빨리 위장에서 내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위산 역류증의 기능의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2번 정도 복용하다가 1, 2주 후에는 하루 한 알 정도 펩신과 위산을 복용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부작용이 덜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 복용을 잘 지키지 않고 인체 스스로가 자기를 회복시키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먹는 음식이 제 역할을 하고 인체 기관이 스스로 제 기능을 제대로 하게 돕는 것이 건강을 위한 정상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명쾌한 원장은 어떤 전략으로 무엇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